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여성 누드에 대해서 비판적 고찰을 해보기로 할 텐데요. 여성 누드는 관례적으로는 남성 화가가 여성의 벗은 몸을 그리고 그걸 다시 남성 관람자가 보는 이런 철저한 남성 주체 여성 대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성 누드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보는가의 방식을 통해서 여성 누드 제작이나 관람과 관계되어 있는 남성 중심의 어떤 시각 문화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드가 관례적으로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관례적인 누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몇 사람의 이론가들의 입장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론적 입장은 프랑스의 비교 철학자예요. 프랑스와 줄리앙이라고 하는 분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줄리앙은 사실은 프랑스에서 자라서 서구 철학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철학에 관심을 가져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살면서 중국 철학을 공부하고 자신이 배워왔던 그 서구의 철학과 중국 철학 사이에 비교를 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철학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 예술 전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하나가 불가능한 누드라고 하는 여기 Le Nu Impossible라고 하는 책을 이제 펴내게 됩니다. 이 책은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굉장히 그 얇은 책이고 누드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줄리앙이 이 책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누드는 왜 서구에만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동양화 중에 여성 누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머릿속에 몇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마도 우리가 누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춘화라고 부르는 그런 그림들일 거예요. 실제로 춘화는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성적 호기심을 이제 뭔가 잠재우기 위한 혹은 성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음화로서의 이미지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서구에서 누드를 다루는 방식처럼 동양에서 그런 방식으로 벗은 여성을 그린 그림을 다루는 이런 입장은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왜 서양은 누드가 관례적으로 가능한 예술의 일부가 되었고 동양은 그것이 불가능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불가능한 누드라고 하는 이 책의 이야기인데 줄리앙은 이 책에서 시각예술이라고 하는 그 예술의 장르에서 여성을 벗겨서 그리는 누드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문화적인 조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문화적 조건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철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누드가 불가능했던데 반해서 서양에서는 누드가 가능하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죠. 그럼 서구 철학은 왜 누드가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서구 철학의 핵심이 본질이라는 걸 가정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본질은 뭐예요? 어떤 대상을 그것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그것인 채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간 하면 인간의 본질은 그 사람의
데카르트 이후로 인간의 본질은 언제나 이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이 있으면 뭐 팔다리가 하나쯤 없어도 인간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성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으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본질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누드하고 관계를 맺는가?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누드는 벗은 몸을 그리는 게 누드잖아요. 주로 여성의 벗은 몸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누드는 벗은 몸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우리가 아우 망측해라, 부끄러워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그리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몸의 본질, 그러니까 인간 신체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인간 신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하고 달리 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각, 촉각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감각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로서의 인간 신체의 본질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가장 본질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신체가 되겠죠. 훌륭한 신체는 뭐겠어요? 건강하고 보기 좋고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인간 신체의 본질을 물어본다면 그것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즉자로 설명되어야 하고, 즉자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말이 어려운데, 즉자는 그 의식을 갖지 않아서 그냥 돌이나 나무나 뭐 의자나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나 이런 것들처럼 어떤 그 물질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모니터는 모니터인 채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모니터인 채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의식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가진 존재가 우리가 대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의식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물, 다시 말해 즉자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즉자로서의 인간의 신체의 본질은 뭐냐? 그건 다시 얘기하면 보기 좋은 신체, 완벽한 신체의 문제로 치환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신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또 이제 플라톤이 소급되어 와서 플라톤이 얘기했던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몸이 바로 인간 신체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즉자로 규정하고 그 본질을 가장 이상적인 신체, 그러니까 비례, 조화, 통일성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신체로 규정하게 되면, 그런 이상적인 신체를 그린 그림은 단순히 우리가 욕망의 대상으로 하거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살덩어리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 세계에나 존재할 법한 몸의 근원적인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 서구의 철학은 언제나 본질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신체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인간 신체의 본질은 이상적인 신체,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 이런 걸 다 갖춘 신체를 말해 라고 얘기하고, 그럼 누드가 그럼 나는 인간 신체의 본질을 그릴 거야, 내가 그린 인간 신체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그런 신체는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신체랑은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신체 혹은 인간 신체의 근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드를 보실 때 부끄러워라 라고 보기보다는 저거는 완벽한 몸을 그린 누드로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프랑스와 주리앙이 얘기하는 문화적 조건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특정한 방식의 어떤 문화적 조건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서구 철학의 특징인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드, 벗은 몸을 그린다 라고 하는 거는 서구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서구에서 가능한 것은 누드는 아무거나 그리는 게 아니라 인간 신체의 본질, 다시 말해서 완벽한 신체, 이상적인 신체를 그린다 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누드를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예술 장르로 놓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텐데요. 그러면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의 누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한 입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드에 대해서 이론적인 입장을 제공했던 최초의 인물은 영국의 케네스 클라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논의를 따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미술 작품에서 접하는 누드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예술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의 보는 방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드는 곧 보는 방식이다. 이게 케네스 클라크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의 보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클라크는 누드의 어원을 따지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누드의 어원은 누두스라고 하는 라틴어이고, 이 라틴어 누두스는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누드를 쭉 따라 올라가면 이미 이 누두스라고 하는 것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부터 사용이 됐고, 벌거벗은 인간을 묘사한 그림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젠틸레스키를 보면서 그때 우리 15세기 그림, 16세기 그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봤는데, 거기 수잔나가 됐건 아니면 벗은 여성을 그린 그림을 수잔나밖에 안 봤나 보군요. 우리가 수잔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미 누드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누드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14세기부터 벗은 인간을 그린 그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더라 라고 케네스 클라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벗은 인간을 그린다 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누드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클라크가 던집니다. 클라크의 대답은 누드는 어떤 특정한 벗은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규정은 잠깐 읽어보면, 적어도 영어에서는 누드와 벌거벗은 네이키드니스예요. 네이키드니스와 누드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거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입어야 마땅한데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음을 떠올리게 되면 아우 부끄러워라, 아이 망측해라,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과 달리 누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떠올리게 되는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몸, 다시 말해 이상적인 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화가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신체를 재구성한 이미지에 해당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네이키드니스와 관련되는 거는 현실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고요. 누드는 언제나 이상화되고 재구성된 신체와 관련된다 라고 케네스 클라크는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옷을 입지 않은 인간을 그린 그림이 바로 누드인데, 그 특성인 누드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특별한 목적에서 그려지고 전시되는 그 상황을 말한다는 거죠. 반면에 nakedness는 그저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아서 당혹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누드와 네이키드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건 언제나 누드 혹은 누디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클라크는 이 누드만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드는 그냥 벗은 몸이 아니라 이상화된 신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누드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양이나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네이키드니스와 누디티를 구분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 보면 그 인간의 교양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 가서 막 누드만 잔뜩 있는 그런 전시를 보게 되면 순간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당혹스럽다라는 표를 잘 안 내죠. 우리가 은연중에 미술관에 걸려있는 혹은 박물관에 걸려있는 이 벗은 몸들은 진짜 벗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뭔가 다른 거구나 라고 이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레리 꼴라리 하고 놀리면 매우 교양 없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도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아무도 벗은 몸을 보고 그림을 보고 얼레리 꼴라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드는 완벽한 혹은 이상적으로 재구성된 인간의 신체를 그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볼 때는 뭐예요? 실제 사람을 벗겨서 그린 거라기보다는 완벽한 몸, 그러니까 몸의 플라톤식으로 얘기하자면 몸의 이데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런 방식으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누드화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누드는 보는 방식하고 철저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보는 방식으로서의 누드는 실제로 제작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드를 그리는 화가는 개별적인 인간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혹스럽거나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드를 그리려고 하는 화가는 인간 신체의 이상형을 끊임없이 탐구해서 인간 신체의 이상적인 형태, 다시 말해서 인간 신체의 이데아를 시각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그래야 보는 사람도 그걸 인간 신체의 이데아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클라크가 더 누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이제 열심히 설명하면서 누드는 제작 방식인 동시에 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후 누드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작 방식보다는 보는 방식으로 누드를 설명하는 데 보다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이후에 누드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실제로 70년대 존 버거가 있고요. 그 이후에 린다 니드라고 하는 페미니스트 미술사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의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거는 미술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지만 이분은 문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고 그러니까 거의 예술 전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굉장히 명확해요. 어떤 입장이냐면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9세기 마르크스주의나 20세기 아주 초반까지는 마르크스주의 하면 계급 이런 문제만 얘기했는데 20세기 중후반으로 들어서면 마르크스주의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을 견지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책이 Ways of Seeing, 다른 방식으로 보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1972년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존 버거도 역시 마르크스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론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성 누드를 어떤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과 관련지어서 보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존 버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성 누드의 문제는 클라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미술의 한 양식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버거는 여성 누드의 문제는 실제 삶 속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어떻게 담아내는가?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담아내는 시선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섹슈얼리티는 성적 지향, 성 그 자체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인데, 이 이데올로기가 특히 시선, 그러니까 시각 영역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문제와 여성 누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가? 문제는 항상 여성 누드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평등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여성의 벗은 몸을 보는 관람객은 언제나 남성 관람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 관람객이 벗은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남성 주체, 여성 대상, 이런 관계가 언제나 작동을 하는데, 여성은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여성은 언제나 보여지는 대상으로 존재하고, 남성이 주체의 자리에서 여성을 대상화해서 본다는 거죠. 이게 여성 누드의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누드 관리를 살펴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여성 누드에서 여성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려지는데, 바로 이 누군가는 언제나 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드로서의 여성 이미지는 남성이 소비하기 위해서 그려지는 이미지다.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남성이 소비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여성을 남성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려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거나 여성 신체 이데아가 무엇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들이 여성의 벗은 몸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리는 게 여성 누드고, 그렇게 그려야지만 남성 관람객들에게 어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성은 어떤 여성 이미지를 좋아하고, 실제로 여성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실제 여성 누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린다 니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앞에서 존 버거가 얘기했던 보는 남성 주체와 대상으로서의 보이는 여성 대상, 그 사이에 불평등한 이분법적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린다 니드에게 와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책이 바로 Female Nude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린다 니드는 이 클라크의 논의가 매우 곤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클라크의 논의는 근대 미학의 그 지평에 그대로 놓여 있고, 근대 미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칸트 미학을 하고 거기에 대해 비판을 했었는데, 칸트 미학은 기본적으로 미를
판단하는 주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대상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주체, 예술가 천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 다 여성은 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혹은 남성밖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미학 이론을 칸트가 만들었고, 그게 근대 미학으로 공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후 미학은 언제나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린다 니드도 칸트의 미학 이론이 남성 중심적이다 라는 걸 비판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드가 보기에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려진 여성 누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로 여성의 신체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범주로 작동되었다. 뭐예요? 남성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규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 전술들을 썼는데, 여성 누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기 위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성 누드가 활용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드가 얘기하는 거는, 클라크는 마치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몸을 누드로 그려내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그 음심이나 어떤 그 관음증적인 시선 이런 거 발동시키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형식 미를 알아보고, 그래, 저 몸은 완벽한 비율과 완벽한 균형미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당연히 무관심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이렇게 클라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니드는 웃기지 마라,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관심한 태도와 그 그려진 여성의 신체를 뭐 균형, 비례, 조화, 통일성 이런 형식적인 아름다움으로 관조한다 라는 클라크의 입장은 실제로 여성의 벗은 몸을 보는 남성들의 시선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욕망, 이런 거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성들이 누드를 보는 방식은 그들의 욕망을 담은 시선, 다시 말해 관음증적 시선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클라크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여성 누드를 보는 게 굉장히 무해한 방식인 것처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곤란한데, 이거 사실은 클라크의 문제가 아니라 칸트가 실제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고 아름답다라고 판단한다 라고 주장한 그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칸트를 비판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니드가 보기에 여성 누드는 뭐냐? 여성 누드는 남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 이미지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남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 이미지는 뭐냐? 남성들은 항상 여성이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길 바란다는 거죠. 낮 동안에는 정숙한 아내 이미지, 밤이 되면 나를 홀리는 요부 이미지, 이런 양면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실은 근데 이 여성이 이 양면적인 이미지 속에서 이렇게 어떨 때는 정숙했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요부 이미지를 드러냈다가, 이건 사실은 포르노그래피의 작동 방식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 누드는 포르노그래피까지는 가지 않고 포르노그래피와 포르노그래피가 아닌 것, 그 경계 위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 누드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남성들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 뭐예요? 순종적인 동시에 향락적인 야누스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내는
그런 작업이더라.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어떤 욕망을 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만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 여성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존재이건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남성들이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여성 이미지를 담아내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린다 니드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린다 니드의 이야기가 맞는지 우리가 실제 이제 누드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유럽 회화 속에서 실제 그려진 누드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누드가 그려지기 시작한 건 항상 이브로부터예요. 이브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브가 원래 그죠? 하느님과 함께 그 에덴 낙원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느님이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멀리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다. 아담도 같이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선악과는 사실은 뭐예요? 이걸 보면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생겨나니까 내가 벗고 있는 게 되게 당혹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옷을 입은 걸 보고 하느님이 굉장히 노하셔서 내가 하지 말라는데 왜 했느냐 라고 호되게 혼을 내시면서 이제 내쫓아 버리죠. 그리고 벌을 줍니다. 이브에게는 임신 출산의 고통을, 그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긴 지금 너는 남편을 원하고 오니까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생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의 이야기고 네가 더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 하느님께서 남자가 여성을 통제하거나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만 있는데 그 다음에 아담도 벌을 받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 생기는데 평생 노동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을 벌로 받게 되죠. 아무튼 이 이야기가 주로 그려졌습니다. 랭부르 형제가 그린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 15세기 제작된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누드라고 부를 만한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고 그걸 따가지고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아담하고 나눠 먹죠. 그리고 하느님한테 혼이 나고 쫓겨나는 이런 얘기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상적인 뭐 형태 이런 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벗은 몸들이 그려졌는데 좀 이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벗은 몸, 그러니까 쫓겨나고 있는 아담과 이브가 굉장히 중심적인 이미지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벗은 몸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아담과 이브는 남성, 여성으로 대표가 되는데 그닥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죠. 적어도 이 마부지의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여성의 신체를 그리는 여성 누드가 훨씬 더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클라크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래 누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드는 원래 그림이 아니라 조각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사실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세계가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혼자서 딴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귀족이 죽으면 그의 수발을 들던 노예들을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야 뭐 옷도 제대로 입고 밥도 굶지 않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순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함께 묻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로 생각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 대신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대신할 무언가를 생각해냈고, 그게 바로 남성 누드 조각상이었다는 거죠. 왜? 실제로 옛날 노예들은 이제 힘을 쓰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남성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 남성 노예들을 대신할 수 있는 남성 누드 조각상들을 제작해서 이제 장례에 같이 묻어줬다. 그때 처음 이제 누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르네상스 이후로 남성 누드들은 별로 제작되지 않고 대부분 여성 누드들로 대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되게 약간 혐의가 짙은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성의 신체가 갖고 있는 조형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를 그렸을 때 훨씬 보기 좋다는 거죠. 왜? 여성의 신체는 타원형 이런 것처럼 부드러운 기하학적 형태를 갖고 있어서 미의 특성인 수학적 비례를 나타내기에 더 용이하다. 그러니까 남성보단 여성이 수학적 비례, 이게 뭐예요? 조화, 균형, 뭐 비례, 통일성 이런 거죠. 그죠? 이거를 나타내기에 여성의 몸이 더 알맞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이유로 여성의 신체를 더 많이 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린다 리드 같은 사람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역사를 보면 이브의 이미지가 중세를 거치면서, 중세가 굉장히 길긴 하죠. 그러니까 중세 1000년을 이렇게 쭉 거치면서 약간씩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브의 이미지는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 원죄의 장본인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언제나 욕정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는데, 근데 이게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저 원죄를 갖고 있고 원죄의 뭐라고 해야죠? 대가를 치르는 일하면서 이렇게 항상 욕정의 대상으로만 자리 잡았던 이브의 이미지가 어머니의 이미지, 특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동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브를 욕정의 대상으로 그리는데 이브를 이렇게 벗겨서 그리지는 않아요. 항상 뭐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입혀서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주로 그렸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브가 어머니의 건강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래서 여성을 벗겨서 건강한 형태로,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를 무슨 신체의 이데아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게 가능해지도록 생각이 좀 변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14세기 르네상스 시작인데, 여기 보면 이브가 아이가 아니라 물레를 들고 있는 모습이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 물레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물레를 돌리는 거는 인간의 운명을 관장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건 언제나 그 성모 마리아님이 주로 들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 이브 이미지의 변화가 생겨서 어머니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성모 마리아님의 자리를 서서히 침범해 가거나 대체하려고 이렇게 뭔가 변해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이미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브가 물레를 들고 나오느냐? 사실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여성들이 직접 노동을 해서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당시의 세태였을 뿐 아니라, 여성들로 하여금 진짜 노동을 해서 니들도 먹고 사는데 좀 보탬이 되라 라는 걸 권장하는 당시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 게 물레를 돌리는
이브 이미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이제 이브로 대표되는 여성은 물레를 잡는 일, 다시 말해 노동,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 육아, 그건 원래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동시에 임신을 하기 위해서 욕정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르네상스 시기에 나타나는 여성 누드를 잘 보면 그 중에 몇 개는 여성을 어머니라고 하는 숭고한 그런 이미지로 그려내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노동도 하고 육아도 하고 동시에 욕정의 대상이기도 한 이런 것들이 막 뭉개져 있어서 도대체 이게 실제 신체 이데아가 맞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욕정을 품어도 되는 그런 존재인지 알쏭달쏭하게 그려지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15세기에 그려진 여성 누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 보면 비너스를 그린 거니까 신체 이데아를 그린 게 맞는 것 같죠. 여기 어디에 세속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인가? 자,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거의 뭐 중세를 지나면서 여성 누드가 막 그려지다 보니까 이쯤 되면 누드를 그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관례의 형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보통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신체 이데아를 구현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비너스는 거의 구등신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럭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8등신 이상이 되어야 비율이 가장 보기 좋다고 하니까 이게 9등신이면 가장 황금 비율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얼굴도 있고 이 뽀얀 뽀송한 피부는 당시 미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몸매를 보면 아, 이건 현실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채게 되고, 그러면 아, 이건 신체 이데아구나 라고 관조의 대상으로 놓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관례는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현실의 여성의 몸을 떠올릴까봐 이름을 언제나 여신의 이름으로 붙여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2가지 관례를 다 만족하고 있죠. 세 번째 관례는 시선입니다. 관람자들이 벗은 몸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언제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있거나 내리깔거나 심지어 자는 척하고 있는 누드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관례는 손의 위치입니다. 이 여성의 성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가슴과 음구를 손으로 가려야 한다는 거죠. 너무 노골적으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가슴을, 왼손으로는 이제 머리카락을 들고 음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이미지가 되느냐? 흔히 우리가 정숙한 비너스라고 부르는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정숙한 비너스, 이건 아까 얘기했던 야누스적인 모습이죠. 낮 동안에는 정숙함, 밤에는 요부가 되기를. 이게 남성들의 시선이고 그게 4가지의 관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누드 관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세속성이 끼어드느냐? 사실 이 그림은 이 그림을 좀 이 여러 옆에 있는 이미지들을 분석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비너스는 바다 한가운데서 태어나요. 그래서 비너스가 태어나자마자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돼서 조개 껍데기에 태워서 이제 육지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게 동풍의 신이라는 거. 여기 보면 바람 막 불고 계시죠?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에 태워서 후후 불어가지고 이제 무트로 이제 드디어 비너스가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존재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 이 존재는 이제 봄의 여신 프리메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신들은 옷을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들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브도 원래 에덴에 살 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왜냐하면 자기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만이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라가 일단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 다음이 더 이상해요. 지금 이 가운을 갖고 와서 덮어주려고 하는 거죠. 덮어주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비너스라니까요. 신은 원래 옷을 안 입어요. 근데 옷을 입힐 듯 말 듯 딱 그 장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걸친다는 건 걸치는 순간 신이 아니라 인간 여성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 욕정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보티첼리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세속적임을 가지고서 그 경계를 교묘하게 타는 그런 작가가 보티첼리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여성 누드는, 누드 관례는 이게 신체의 이데알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여성 누드가 그려지는 방식은 그렇게 숭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세속적임이 교묘하게 그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게 다름 아닌 여성 누드더라 라는 걸 우리가 이 보티첼리의 작품으로부터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다른 작품들은 어떤가? 이건 베네치아 화파의 지오르지오네가 그린 잠자는 비너스입니다. 여기도 보면 말도 안 되게 긴 기럭지, 보면 허벅지와 아랫배가 튼실하긴 한데 이건 당시 미인들의 꼭 반드시 미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었다라고 저번에 이제 수안나 보면서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쁜 얼굴, 이제 말도 안 되는 기럭지. 그래서 이건 이상화된 신체고 사람 아니구나. 두 번째가 여신의 이름이어야 된다 그랬죠. 비너스. 두 번째 관례도 만족합니다. 세 번째 눈이라 그랬어요. 자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입니다. 네 번째 손의 위치예요. 근데 여기는 자연 속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머리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요. 음부를 가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죠? 가리고 있다고 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에로틱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욕정이 은근슬쩍 담겨있는, 이것도 되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애매한, 그래서 성스러움과 세속적임의 경계쯤에 놓여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오르지오네의 제자인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더더욱 곤란해 보이죠. 그죠? 자, 왜냐? 이 여성은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비너스니까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조건, 시선이 딴 데를 보고 있지 않죠?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막 왜 보니? 이러고 쏘아본다기보다는 굉장히 유혹적인 그런 시선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왼손은 지오르지오네가 그린 잠자는 비너스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유혹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누드가 이래. 사실 이 누드는 특별한 목적,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다들 이 그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걸 밝혀낸 건 이제 프랑스의 미술사가인 다니엘 아라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르네상스 미술 전문가였고 이제 우르비노의 비너스가 되게 이상하다, 다른 여성 누드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점 때문에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었는지 기원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그분이 이제 밝혀낸 거는 뭐냐면, 이 그림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사실 여기 보면 이 비너스의 시녀로 보이는 두 여성이 지금 함 뚜껑을 열고 뭘 찾고 있는데 이 함 뚜껑 안쪽에 붙어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게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귀족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항상 이 동네는 결혼을 할 때 그 딸을 가진 부모가 딸에게 지참금을 가지고서 시집을 보내잖아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딸의 어떤 그
신원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딸이 가서 꼭 아들을 낳아서 후계자를 만들어야만 이 딸이 이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있어서 부모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 어려서, 그리고 사위도 너무 어리니까 얘네가 신혼 초야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못 치르면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럼 내 딸이 되게 불안해지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위를 뭔가 후끈 달아오르게 할 그림을 그려서 함 뚜껑 안쪽에 붙여서 시집을 보내는 게 당시에 유행 아닌 유행이었다는 거죠. 이 그림도 사실은 어떤 명가의 딸이 시집을 갈 때 함 뚜껑 안쪽에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에로틱하게 그림이 그려져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여성 누드 관례를 따르는 듯 하지만 그거에 훨씬 더 에로틱함을 배가시킨 게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다 라고 다니엘 아라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요 강아지가 설명이 되거든요. 강아지는 도상학적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강아지는 언제나 신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가에서 사위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같은 거죠. 너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내 딸 말고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 내 딸에게 신의를 지켜. 이런 이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재운 것은 얘가 눈을 뻑 뜨고 있으면 후끈 달아오르다가도 훅 꺼져버릴까봐 그걸 걱정해서 강아지를 이제 잠을 재우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다니엘 아라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 비너스야말로 그 야누스적인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관례적 누드 마지막으로 앵그르가 그린 그랑드 오달리스크를 볼 텐데요. 자, 이게 좀 다르게 그려졌죠. 물론 19세기에 그려져서 이제 약간 형식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뒤로 길게 앉아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여성을 그렸어요. 근데 얼굴 아름답고, 예, 말도 안 되게 기럭지가 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이어야 해요. 그랑드 오달리스크? 여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랑드 오달리스크는 터키 술탄의 애첩들 중에 가장 총애를 받는 애첩을 그랑드 오달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서구인이 아니라 터키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신도 아닌데. 이 당시는 이제 낭만주의가 막 유행을 할 때였고, 이 낭만주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이국적인 것에 대한 취향이 있습니다. 이국적인 거는 멀고 낯선 어떤 내가 모르는 미지의 것, 이런 거를 동경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동경했던 것이 동양적인 것, 낯선 것, 이런 거였는데, 동양 하면 우리를 떠올리죠. 동북아 3국, 이게 동양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고 서유럽인들의 머릿속에 이 동북아 3국은 너무 멀어요. far east잖아. 너무 멀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동양은 항상 터키 아니면 중동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터키의 술탄의 애첩은 정말 멀고 먼 낯설고도 낯선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 그랑드 오달리스크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비현실적, 초현실적인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신이 아니라 동방의 그 술탄의 애첩을 그리는 것 또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시선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죠? 시선 만족합니다. 네 번째 손의 위치는 뒷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면 입을 떡 벌리게 되는데, 뭐 도판을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 해봐야 그죠? 안 믿어지시죠? 우리가 그거 말고 다른 중요한 지점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어깨의 선이 이 그림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그 거울을 보고 한번 앉아보세요. 이쪽 어깨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인간의 어깨는 여기서 튀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앵그르는 왜 이렇게 어깨선을 깎았는가? 자, 앵그르는 사실은 여성을 잘 그리는 화가라기보다는 신고전주의 대표 화가이면서 선을 중요시하는 화가예요. 이 양쪽 어깨선을 정확하게 맞추고 싶었던 거죠. 근데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대생을 하면 이게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이런 어깨선을 이렇게 나란히 가지려면 어깨가 탈구가 돼야 이게 가능하대요. 물론 이 모델을 어깨를 어떻게 하진 않았을 테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선을 이렇게 죽인 거죠. 근데 이 비현실적인 어깨선 라인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잘 그려진 여성 누드가 그랑드 오달리스크고, 여기 보면 여신도 아니고 이미 술탄의 애척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제목에서 알게 되는 순간 이 여성은 신체의 이데아라기보다는 어떤 욕정의 대상으로 정확하게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15세기, 16세기 쭉부터 이제 19세기까지 여성 누드, 관례적으로 그려진 여성 누드를 봤는데, 사실 보면 이게 정말 신체의 이데아를 그린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 신체의 이데아를 가장해서 그냥 그 어떤 욕망을 담은 시선의 대상을 마구마구 만들어내어서 남성들이 여성의 벗은 몸을 시각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관례적인 여성 누드가 정말로 신체의 이데아를 담아낸 것이 맞는가? 약간 의심스럽다. 결국 이 사람들이 담아내고 남성 관람자들이 소비하려고 했던 것은 정숙한 비너스라고 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 그러니까 야누스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들 중에도 여성 누드 관례라고 하는 게 은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싶다. 이런 의도로 작업을 한 특정한 작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